박진영의 찐터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네, 이번엔 두 번째 섹션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이원태 원장의 인간적인 면모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인생 철학, 비전, 그리고 여러 가지 관심사, 가치관까지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AI 및 인터넷 윤리 전문가로 활약을 하셨는데 언제부터 이런 관심을 좀 갖고 계셨어요? 사실 저희 AI는 최근 얘기지만 인터넷 자체에 대한 어떤 관심은 어떤 기술적인 관심은 아니고 제가 아무래도 인문사의 배경이다 보니까 네. 학문적 관심 때문에 인터넷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예. 아무래도 제가 대학원 시절에 이제 공부할 때 주로 이제 정치 철학을 좀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 초반에 이제 그 인터넷의 어떤 그 폭발적인 영향력들을 목도하게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변화의 어떤 성격은 무엇일까에 대한 학문적 관심 때문에 제가 논문 주제도 이제 전통적인 어떤 정치 철학에서 이제 IT, 인터넷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이렇게 전환하는 계기가 됐었고요. 그런 인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었고, 특히 이제 인터넷의 어떤 역동성이 제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움직이게끔 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고, 그걸 뭐 사회 자본이라고 하는 소셜 캐피탈이라는 이론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좀 재구성하는 차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요. 네. 그 덕분에 제가 뭐 시간 강사로 이렇게 좀 힘들게 살지 않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라는 정부 출연기관에 또 입사를 하게 돼서 ICT 정책 연구자로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 인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또 AI 윤리, 인터넷 윤리, 지금 이제 또 지금 아까 이제 AI 보안을 포함해서 사이버 보안 어떤 기관을 담당하는 어떤 원장으로서까지 이렇게 좀 쭉 온 것 같습니다. 예. 본 얘기는 해주셨지만 궁금한 게 그거예요. 정치학과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정치 철학인데 갑자기 인터넷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바뀐다는 부분은 조금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셨습니까? 아무래도 그 철학을 연구한다는 게 네. 앞으로 이제 좀 인생 설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죠. 이게 분명히 취직하기 쉽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이제 어떤 철학 연구자로서 뭐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제일 걱정하셨던 건 아마 제 지도 교수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철학 연구하다가 딱 이제 졸업하면 굶어 죽기 딱 십상이니 네. 박사 논문을 쓸 때는 꼭 다른 주제로 했으면 좋겠는데 최근의 환경 변화에 관련된 것을 조금 쓰는 게 어떠냐라고 좀 조언을 해 주셨던 게 컸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현실 쪽에서 목도했던 게 이제 인터넷의 어떤 폭발적인 역동성이었죠. 그걸 통해서 이제 정치학적인 연구하고 또 이제 좀 접목을 시켜야 되니까 인터넷에 어떤 기술적인 속성들이 있습니다. 개방, 참여 뭐 이런 게 있죠. 그것과 정치 철학에서 중요한 어떤 가치 체계 중에 하나인 자유주의라는 게 있어요. 자유주의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덕목들, 가치들하고 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접목시키는 연구를 했고, 근데 너무 추상적 연구에 그치다 보니까 네. 조금 실증적인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하는 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직접 해가지고 그것에 그들의 어떤 가치를 숫자로 나타내는 거, 통계로 나타내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본론을 좀 재해석하는 연구를 해서 박사 논문을 쓰게 된 아마 지도 교수님의 그런 조언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도 지금도 철학자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철학자로 모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여러 가지 인터넷 부분도 있었지만 AI 부분도 관심이 좀 있으셨잖아요. 알파고 쇼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느낌이 딱 드셨습니까? 알파고 쇼크. 알파고 쇼크는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의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충격적 사건을 일컫는 거잖아요. 네. 이세돌이 바둑. 이제 바둑에서 인공지능이 졌기 때문이라는 건데 사실 그 현상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할까 인공지능이 과연 사람의 능력을 대체할까 이런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규범적인 이슈는 무엇일까라는 것이 이제 제 연구의 어떤 그 이후에 초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뭐 AI 윤리로 이제 좀
논의의 폭을 좀 좁혀서 AI 윤리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AI 인공지능 기술의 어떤 윤리적 사용과 관련한 것이라든지 AI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범이 필요한가, 어떤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가 이런 연구들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네. 이 AI가 조금 더 발전한 게 지금 GPT, 챗GPT가 나온 거잖아요. 챗GPT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챗GPT는 뭐 요즘에 계속 핫 이슈가 되고 있어서요. 뭐 생성형 AI라고 이제 일컬어지고 있고 네. 엄청난 대용량의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언어 모델,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데이터를 학습시켜 가지고 어떤 질문에도 대답을 할 수 있고 단순히 어떤 텍스트 기반에 넘어서서 그림을 그려준다거나 뭐 또는 스토리를 만들어준다거나 심지어 동영상까지 제작하고 그렇죠. 있는 굉장히 어쩌면 인터넷의 발명만큼이나 아마 획기적인 혁신적인 기술로 이제 평가를 받는 그런 어떤 한 시대를 좀 이렇게 전환시키는 그런 어떤 혁신적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인터넷 기사 입장에서도 챗 GPT와 관련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챗 GPT가 사실은 뛰어난 혁신적 기술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어떤 편리함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인간을 대체한다 이런 어떤 윤리적 이슈, 어떤 철학적 이슈를 넘어서서요. 네. 저희가 가장 걱정한 것은 챗 GPT가 이제 사이버 범죄로 악용될 것인가라는 점이에요. 이제 챗 GPT를 활용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신종 보안 이슈들이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챗 GPT로 인해서 어떤 큰 보안 사고가 발생한 건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테스트를 해보면서 예. 이런 점은 좀 보안 위협이 되겠다라는 사안들을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챗 GPT 통해서 채팅 활용하다 보면은 개인정보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입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정보가 어딘가 저장돼서 그것이 다시 활용되다 보면 유출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도 있고요. 챗 GPT 자체가 일종의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네. 근데 시스템을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키냐에 대해서 그 성능과 그 결과가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챗 GPT를 인공지능 모델 자체를 잘못 이상하게 왜곡해서 학습시켜서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마치 꽤 많았죠, 그런 일이. 가스라이팅 같은 네. 거예요. 가스라이팅. 예를 들면 옛날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했던 챗봇 그 테이가 어떤 장난 삼아서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시켰죠. 인종차별적인 얘기를 인종차별 막 학습시켰더니 질문했더니 뭐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서 이제 뭐 서비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처리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챗 GPT 자체도 하나의 어떤 모델이기 때문에 그 모델을 공격해서 뭐 좀 왜곡된 학습 데이터를 입력해서 더 잘못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요. 가장 저희 키사 입장에서 걱정하는 것은 챗 GPT가 생성형 AI이지 않습니까? 네.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악성 코드를 하나 만들어줘 이런 어떤 좀 비윤리적인 어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악성 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에 악성 코드를 이제 좀 생성하는 것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차단할 수 있는 노력을 오픈 AI나 이런 데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한번 약간 좀 애둘러서 우회해서 이제 악성 코드 생성하는 방법들을 테스트해봤더니 악성 코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이 좀 널리 보편적으로 활용돼서 악용될까봐 좀 그런 점을 좀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AI 윤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챗 GPT나 AI 부분은 어떤 식의 윤리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윤리적 통제요. 네. 아무래도 챗 GPT나 AI가 좀 진화된 게 이제 챗 GPT니까요. 이제 여기 대해서는 어떤 올바른 어떤 활용, 안전한 활용을 위한 어떤 그 규범으로서 보안 가이드라인 같은 게 좀 마련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챗 GPT의 어떤 높은 어떤 혁신성이나 이렇게 좀 활용 가능성을 좀 너무 이제 치중하다 보면은 잘못 이렇게 좀 너무 남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 공공기관에서부터 이제 이런 걸 활용하겠다는 얘기가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국가정보원은 챗GPT 보안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민간 분야에서도 뭐 각 기업이나 그다음에 이제 개발자들 또 사용자 커뮤니티에서도 챗GPT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진화한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좀 잘 마련해서 좀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지침, 그런 어떤 인식 제고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혹시 어렸을 적의 꿈이 기억나시는지 컴퓨터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하셨어요? 아직 그렇지 않아요. 뭐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뭐 이렇게 뭐 여러 사람들 얘기 들으면 뭐 된다 이렇게 좀 명확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네. 그렇게 뭐 명확하게 뭐 한다 이런 생각은 없었고 네. 뭐 제 성격이 뭐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소심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소박하게 살다가 평범한 시민으로 결혼해서 그냥 자식 잘 낳고 행복하게 사는 소시민의 이상의 꿈을 큰 꿈을 꿔본 적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뭐 접한 것도 우연한 기회에 접한 거지. 이제 뭐 저희가 좀 부유한 환경에서 집에 컴퓨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주로 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네. 학교에 있었던 컴퓨터를 가끔 이용한 건데 아마 5.25인치 플로피 디스크 기억나시죠? 커다란 거요. 네, 네. 286 컴퓨터였던 거 기억이 나고요. 예. 나중에 이제 386 시대가 됐을 때는 PC용 게임들이 많이 유행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놓고 이렇게 그게 아마 잠시 중독된 적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 보면 이제 인터넷을 처음 접했을 때도 놀랐을 것 같아요. 그냥 컴퓨터 말고. 그렇죠. 어떤 느낌이셨어요? 인터넷을 접했을 때는? 인터넷을 처음 접했던 건 제가 학교에 있다가 출판사에 잠시 이렇게 알바로 일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출판사에서 갖고 있던 PC가 PC 통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PC 통신을 통해서 인터넷 접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아시다시피 인터넷에 연결하면 전화가 안 됩니다. 그렇죠. 또 찌익 소리가 나죠. 나면서 전화가 멈춰서 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PC를 통해서 인터넷을 이용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는 그 웹을 통해서 이렇게 검색하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서핑이라 했죠. 웹 서핑. 네.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신기했고 굉장히 놀라운 어떤 그런 장면이었던 게 기억납니다. 네, 저도 아마 그 당시 전화 통화 안 된다고 집에 야단을 많이 맞았었던 것 같은데. 뭐 이제 이 매력적인 분야다. AI나 인터넷이나 그런 매력은 어디서 얻으셨어요? 그래서 뭐 인터넷의 매력은 어떤 제가 기술 쪽, 그러니까 공대 쪽이 아니고 기술에 대해서는 조금 항상 뒤늦게 알게 되는 그런 입장이라 뭐 그 매력의 어떤 그 기술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문적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사실 문을 닫고 지내는 인문사회 연구자에 불과했었는데 인터넷을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삼는 순간 굉장히 큰 매력에 빠졌습니다. 무엇이냐면 인터넷이 아까 이제 발생시키는 사회적인 어떤 역동성들이었죠. 특히 이제 당시에 제가 2000년 전후로 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 참여를 증대시킨다라는 이른바 인터넷 낙관론이 크게 고조될 시기였어요. 그때 여러 나라에서 그런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었고요. 제가 영문으로 된 어떤 아티클도 보면서도 그런 현상들을 목도하면서 이것을 논문을 써야겠다, 공부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인터넷이 어떤 새로운 어떤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었어요. 뭐냐면 어떤 과거에는 어떤 이념이나 깃발 막 이렇게 거시적인 그 무거운 얘기로 사람을 동원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터넷상에서는 굉장히 어떤 다양한 취미, 선호, 어떤 관심사 이런 크고 작은 이야기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다양한 하위 커뮤니티들이 어떤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관심을 유발하고 또 동원하는 그런 어떤 양상들을 봤습니다.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그런 점을 제가 있는 사회과학의 어떤 틀 안에서 연구 대상 삼으면 좋겠다는 어떤 생각을 하게 돼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그때부터 제가 IT 쪽, 인터넷 쪽으로 이제 관심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예. 원장님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인생의 가치관도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관은 무엇이고 왜 그걸 인생의 가치관으로 삼으셨는지. 근데 사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딱 사자성어나 뭐 이렇게 어떤 가치책이나 네. 어떤 개념을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거창한 것 같고 좀 어색해요. 사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깊이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좀 한번 제 삶을 한번 되돌아켜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 체계를 딱 선뜻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신에 대한 어떤 명확한 정의,
어떤 자신감, 역량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갖춰진 사람들한테 해당될 텐데 저는 그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쭉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많은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제가 성장해 왔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아마도 겸손함과 겸허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었던가 생각 들고요. 이런 점 때문에 다른 사람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점 때문에 사람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소통을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배려와 존중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가치관이 아마 제가 뭐 인생 가치관이라 얘기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인생 가치관을 만드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인물, 사람은 누굽니까? 뭐 부모님도 계시고 또 뭐 스승님 초중고부터 이제 대학까지 대학원까지 여러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제가 상당한 기간 동안 좀 까칠했어요. 세상을 보는 데 있어서 좀 비관적인 그래서 아마 제 철학 연구의 바탕에는 약간 비관주의가 좀 깔려져 있습니다. 세상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제 바꾸게 한 것이 아마 제가 이제 시시였거든요. 네. 제 와이프, 제 배우자였던 것 같습니다. 배우자를 만나서 아마 제가 뭐 사랑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또 한 가정의 어떤 가장으로서 책임을 느끼면서부터 좀 많이 바뀌게 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제 프로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논문도 늦게 썼어요. 아마 그 와이프 이제 배우자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지원 덕분에 네. 제가 아마 지금 뭐 오랫동안 ICT 정책 연구자로서 뭐 이쪽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가장 큰 버팀목이 되줬고 지원군이 되줬다. 뭐 그래서 만약에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사람을 꼽으라면 배우자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죄송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뭐 하루 24시간이 바쁘실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원장을 맡고 있다 보면 밤늦게 새벽에 이럴 때도 연락 많이 옵니까? 네, 물론이죠. 사실상 뭐 사이버 침해 사고, 뭐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이런 보안 사고들은 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 굵직한 것만 이제 보도돼서 이제 뭐 알려지겠지만 그런 사건 사고가 일상적으로 매 시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늘상 비상대기 상태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긴급한 사고 발생해서 제가 현장에 출동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건 담당 직원들이 하고 있지만 명절 같은 경우에도 사건이 벌어져서 명절 때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이렇게 좀 대응하는 적도 있고요. 사실 지금도 이제 문자가 오고 있는데요. 네. 보안 사고가 이제 매 시간 일어나다 보니까 중요한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항상 제 휴대폰은 항상 24시간 대기 중 이렇게 보시면 저희 바쁜 일상을 좀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궁금한 게 주변에서 혹시 개인적으로 나 사이버 공격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질문을 안 받으십니까? 많이 받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제가 뭐 아는 한도 내에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네. 만약에 피해가 명확하면 저희 키사의 홈페이지에 찾아가서 직접 신고하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렇죠. 그 컨설팅만 해줄 수 있고 가장 빠른 것은 키사의 이제 보호나라라는 홈페이지에 있는 보호나라에 있는 공지사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 접수하는 창이 있습니다. 그걸 적극 활용하는 게 제일 좋다고 빠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여쭤봐야 되겠네요. 이런 거 보안 사고 예방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서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쓰고 있는 어떤 웹사이트, 자주 방문한 웹사이트나 서비스 또는 PC의 비밀번호를 좀 자주 변경하라는 거고요. 자주 변경을 넘어서 좀 어렵게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사이버 공격 수단들이 고도하고 있어서 비밀번호를 캐치하는 방법도 굉장히 빨리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인으로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암호로 구성된 그런 어떤 비밀번호로 자주 변경하길 요청을 드리고 그것을 많이 좀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네. 쉽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해놓으면 잊어먹거든요. 까먹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그 암호에 대해서 복잡한 암호를 자주 암기하고 하는 훈련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사실 많이 까먹긴 하지만 네. 또 메모한 걸 해놓고 그 메모한 거 잊어버리고 그렇죠. 메모지가 더 없어져요. 위험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암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리터러시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좀 가끔 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이쪽 분야에 일을 하지 않고 계셨다면 어떤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정치 철학. 아무래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계속 아마 그쪽 전공을 했으면은 어떤 철학 연구자로서의 삶을 살았겠지만 그조차도 이제 좀 뭐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제가 뭐 키사 오기 전에는 이제 한 15년간 키스디에라는 어떤 그 정책 연구 집단에서 일을 했고 IT 정책 관련해서 좀 종사를 해왔지만 그 길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철학 연구에 바탕을 해서 어떤 사회적인 것들의 여러 가지 소소한 것들의 어떤 의미 부여를 하면서 글을 쓰는 작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좀 자주 했었습니다. 사실 좀 젊은 시절에. 그래서 아마 출판사에 제가 잠시 알바를 했고 많은 작가들을 만나면서 교류했던 것도 작가에 대한 어떤 열망 그런 게 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서 아마 디지털 분야 이쪽 길이 아니었다면 작가가 아니었을까. 뭐 방송 작가까지는 하지만은 아마 좀 평범하게 출판과 관련해서 글을 쓰는 작가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네. 보통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직업병 비슷한 게 있다고 하던데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사실 뭐 연구자들한테 직업병이라는 게 뭐 좀 물리적인 어떤 힘을 쓰고 하는 어떤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서 이렇게 뭐 직업병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가 좀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좀 마땅한 건 사실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연구자들 또 이렇게 사무직 노동자들이죠. 이제 이들한테 직업병이라는 건 정신적인 것이 더 많죠.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 같은 게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나치면 산업재해가 되니까 뭐 회사 차원에서 좀 잘 관리하고 본인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네. 제 나름대로 개인 수준에서 직업병이라 한다면 너무 이제 뭐 30분 단위 1시간 더 너무 일이 많으니까 좀 잠깐의 쉼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쉬면 이제 낮잠을 잘 수도 있겠지만 어느덧 생긴 버릇은 뭐냐면 사람들이 없을 때 갑자기 멍 때리기 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제 호흡을 가다듬고 한 10분 내지 또 길면 한 30분 멍 때리기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생각을 지우는 거죠. 머릿속에 생각을. 뭐 숫자를 센다거나 되게 가장 단순한 어떤 그 생각만 하면서 복잡한 생각을 잠시 지우는 그런 멍 때리기가 어쩌면 직업병처럼 하루에도 한두 번씩 그러긴 하는데요. 이제 그게 아마 직업병이라면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